자, 몇 가지 이 사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에 학교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교무회의도 하고 화요일 날 학과장 회의도 하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지금 옛날보다는 좀 이 확산 사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뭐 지금 함부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방역 당국 이야기가 방역이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되었던 싱가포르가 개학을 했다가 유치원의 학생들이 다시 이 대량 감염되면서 지금 다시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이 딴 데보다 먼저 등교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인 등교 분위기가 되면 그때 아마 등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교가 결정된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교가 결정된다 그러면 혹시나 뭐 외지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춘천에 주거지를 마련한다든지 기숙사에 들은다든지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싶을 정도로 뭐 전달은 잘 되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 과목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습 과목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습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등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실습 과목 우선적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꼭 진짜 빠르게 등교를 해야 되는 실습 과목에 대한 지금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등교, 이 수업이 등교 수업으로 될 경우에는 최소한 한 주 전에는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평가의 문제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학기 중간에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칠 수 있겠죠. 칠 수 있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을 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치면 여러분들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죠. 시험 한 번 가지고 그냥 학점이 바로 결정되니까 가능하다 하면 두 번을 치겠습니다. 뭐 불가능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이야기는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기간 이전 한 주 전까지만 등교할 수 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등교일에 중간고사 치고 다음 주 등교일에 뭐 기말고사 치는 두 번 달아가 시험 치는 방식을 통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 기간에 마지막 주에만 등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말고사 한 번밖에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중간고사를 친다 그러면 치는 범위는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칠 겁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에 우리가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가 중간고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중간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누적해가지고 마지막 13장까지 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부담도 더 낮추는 방법일 겁니다.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렇게 일단은 가능하다 그러면 둘 다 치고 그 다음 뭐 그 외 과제, 출석 이것도 수업 계획에 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20%를 그대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초 수업 계획서에 있는 평가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하면 다시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 줌에 대해 가지고 줌 폭파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뭐 여러분들의 IP를 내가 공지한 IP대로 ID대로 그냥 적고 저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걸 게시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보안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업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당장 수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이디가 누출돼 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당장 수업을 종료하고 이 아이디는 없애버리고 새로 아이디를 받아서 스마트 캠퍼스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갑자기 수업이 종료되면 스마트 캠퍼스에 들어가서 몇 분 뒤에 스마트 캠퍼스에 들어가서 수업 아이디를 다시 확인하고 그 아이디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비상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출석에 대해 가지고 지난 시간 지각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있네요. 7분 늦게 들어왔는데 지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각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금 이 줌 툴이 여러분들이 누가 몇 시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레코딩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한 화면도 아니고 지금 세 화면에 한꺼번에 아니라 한 화면에 맥시멈이 2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가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출석 체크를 하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중간에 스크린샷을 뜨죠. 그래서 스크린샷을 뜨는 게 출석을 안 부르고 스크린샷을 뜨는 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보니까 그것도 또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출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뜨는 시점이 출결을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스크린샷으로 그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교한테 줘가지고 조교가 출석 정리를 해가지고 내한테 줍니다. 그래서 출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뜯는 시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에 교수가 와서 인클래스에서 출석을 부른 시점이 그때 없으면 지각이죠, 그죠? 없으면 지각이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다 있으면 출석인 거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수업하고 차이는 이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 로스가 거의 없죠. 정시에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1시 정각에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것도 뭔가 하면 거의 2시 50분에 딱 마치고, 그래서 속으로 불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클래스라 그러면 웅성웅성 됐을 건데 웅성되지도 못하고 학생들 그런 기분도 나도 이해는 합니다. 내가 아직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시작은 동일하게 항상 정시합니다.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조금 더 당기고 싶습니다. 당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목표는 최소한 2시 40분 이전에는 수업을 종료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쉬는 시간도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훨씬 더 인클래스 수업보다는 이게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 출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은 출석 체크를 2번 합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2번 스크린샷 해가지고 그 화면에 얼굴이 있는 걸로 와가지고 출석을 체크하고, 지금 오늘 같이 2시간 연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그래서 그거 3개의 스크린샷 가지고 출석 여부를 체크하고 그 지각 아니면 조퇴 아니면 결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첫 번째 스크래치 시간을 보니까 1분 30초인가 시작하고 한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레코드되어 있던데 그 시간 이후에 온 사람은 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각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날 때 내가 까먹을까 했다 그러는데 다음 수업 시간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15일 선거날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선거를 잘 하시고, 수업은 그 다음 수업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그냥 이 온라인 클래스도 그대로 지키는 걸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한 2개 왔습니다. 질문이 2개 왔는데, 자,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일단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진희선 양이 질문이 이제 연속 문제를 풀면서 질문인데, 2장 7번 모기지와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있나요? 고개 끄덕끄덕 해줘. 잘 들리면. 잘 들리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오케이. 모기지와 모기지 담보증권. 모기지 담보증권이 뭐냐 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은 모기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채무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은행이 아닌 새로운 채권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자,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기지라 그러면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이 섞여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모기지라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모기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보통 집은 비싸기 때문에 현금 다 가지고 집을 못 사죠. 그런 경우에 일부는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모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나오겠지만, 이 모기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모기지인데, 이 모기지를 담보로 다시 또 정권을 발행합니다. 그거를 MBS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 담보정권을 총칭으로는 ABS라고 이야기합니다. Asset Backed Security. 뭐 뒤에 나올 거지만 ABS. 그게 어떤 이 시큐리티, 그러니까 에셋, 자산 담보 대출이라는 거죠. 자산. 그 자산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기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자동차 론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은행에 그냥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출 자산을 담보로 또 채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ABS라고 이야기하죠. Asset Backed Security. 왜 그런 작업을 하느냐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뭐 은행이 자기 자본 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자기 자본 플러스 예금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대출 다 해주고 돈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다 해주고 그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 들어온 예금 가지고 대출을 다 해주고 나면 그 다음 은행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영업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고 싶어 한다 라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채권을 발생할 수 있고, 은행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많이 하는 것이 ABS의 발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BS죠. 모기지 백시크리티. 왜냐하면 요즘 은행들의, 대부분 선진국의 은행들의 주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그것을 소위 유동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버리면, 그러니까 빌려준 돈만큼과 유사한 만큼 부동산 담보 대출로 빌려둔 돈하고 유사한 정도의 액수를 다시 돈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출 유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은행들의 영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ABS의 기능이고, 그 ABS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MBS다. 모기지 백시큐리티다. 은행들이 모기지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발행한 겁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정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모기지를,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 100건 정도 묶어가지고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 거죠.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그게 은행이 주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그냥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컴퍼니가 그 채권을 발행회사면서 은행에서 그 채권에 대한 발행회사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채권에 따라가지고 모기지 값을 또 은행에 주는 그런 가공의 회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짐으로써 실제 은행은 MBS가 발행되면 그 MBS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은행은 단지 그 모기지를 묶어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주고 대신에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음으로써 그 당초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뭐 챙겨야 될 것은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가지고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채권을 또 파는 거고, 팔아가지고. 단지 정확하게 잘 물었는데 모기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채무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은행이 아닌 새로운 채권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자, 이런데 보통 보면 모기지에 대해서는 이자는 은행이 계속 냅니다. 그런 경우에 그 페이퍼 컴퍼니는 일반적으로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소위 이자를 받아주는 것은 은행이 대행을 해주는 걸로 그냥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자를 떼이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도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의 책임하고 관계없는 거죠. 단지 행정 업무 차원에서 은행이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주는 것이고, 그럼 그 페이퍼 컴퍼니는 그 발행된 채권을 샀는 사람한테 그 이자를 매달 또는 매분기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MBS의 발행으로 완전히 은행은 당초 대출자하고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죠. 법적인 책임 관계는 끊어집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주고, 아니면 뭐 원금이 납입있다 그러면 그런 걸 또 다시 또 받아가지고, 그거는 지속되지만 그거는 대리 업무일 자름이지 법적인 관계는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은행과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답을 했죠. 또 마찬가지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은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걸 덮어쓰는 것이고, 단지 그 채권을 샀는 사람이 그만큼 부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이 당초 모기지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의 가 발생했던, 그렇게 큰 금융위기가 생겼던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데, 물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한번 MBS를 통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또 CDO로 더 나갑니다. MBS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묶은 모기지마다 신용도가 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다시 그걸 MBS를 또 여러 개 묶어가지고 다시 또 뒤에 이야기했지만 CDO라는 걸 발행합니다. 발행해가지고 발행하면서도 그 다음에 사는 사람한테 등급에 따라 또 나눠 팔아요. 등급에 따라 나눠 팔면 높은 신용 등급 받은 사람들은 뭔가 부도 확률이 거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동화를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유동화를 함으로써 결국은 당초 처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하고 마지막 투자자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사정이 되어버린 거죠. 복잡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고, 문제가 커진 이후에 뭔가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 방법이 안 보이더란 거죠. 도대체 이 채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채권을 어떻게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되는 부동산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나 인수기관이 사들여 가지고 그 문제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게 여러 상품으로 나눠짐으로써 관계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또한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나서도 그게 신용도가 유지되는지 잘 관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동화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은행이 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위 서브프라임목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안 해주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에 대해서 마저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만들고 그게 이제 꺼지면서 금융위기를 만들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 하나 질문이 권영훈 군이 또 좀 다른 질문인데 왜 1달러는 1,000원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기보다는 국제금융론에서 답할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간단하게는 이야기해보죠. 1달러 1,000원이다. 자, 지금은 1,000원이 아니라 봅시다. 지금은 1,219원입니다. 1달러가. 지금 달러가 1,219원이고요. 뭐 달러로 하면 1,219원이고 예나로 하면 1,128원입니다. 근데 이제 예나가 1엔이 1,128원은 아닙니다. 얘는 좀 독특하게 얘는 이야기할 때 100엔당 이야기합니다. 100엔당 1,128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나가 환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11.28이 맞죠. 1엔이 11.28원입니다. 유로하고는 1,333원이고 중국 위안하고는 1,172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라마다 이 단위가 틀리느냐. 달러하고는 왜 100원이냐. 1대1 하면 안 좋냐. 왜 100원이냐.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춘천 시민한테도 전화로 받았는데 그냥 전화를 딱 받으니까 춘천 시민이라 그러면서 왜 예나가 우리나라 환율이 뭔가 하면 10대 1이냐. 뭔가 친일파의 친일파들의 작당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아니면 일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융 가격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화폐가 이겁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유로는 한 20년 됐나? 다른 어떤 화폐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유로를 처음 만들 때 이 환율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 만들 때는 달러하고 1대1로 맞췄어요. 미국 달러하고 1대1 정도 되는 걸로 유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달러가 1,219원이고 유로가 1,333원이면 유로가 미국 1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죠.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죠. 한번 처음에 똑같이 만들어 놔도 그 다음부터 가치가 변합니다. 가치가 변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PPP라고 이야기하죠.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의 첫 번째 가치가 변하는 방향입니다. 양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전에 일단 유로 만들 때 먼저 미국 달러를 벤치마크로 했다. 벤치마크라기보다는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떤 나라가 돈을 만들 때 그러면 돈의 단위를 가치를 어느 정도 하느냐. 대부분 가장 많이 거래하는 사람 나라하고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래야지 거래할 때 편하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내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 옛날을 본다 그러면 아마 일본하고 또 1대1 정도 되게 맞춰질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민지 시대라든지 그때일지 아니면 그 전에 지금 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전에 조선 말기였는지 아니면 해방되고 나가지고 독립되고 난 뒤에 다시 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는 제일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을 수가 있는데 나도 정확히 확인 안 됐지만 근데 그렇더라도 그 뒤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두 나라가 다르게 발생한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년대 40년대 말에 일본하고 똑같이 1대1로 환율을 만들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양국에 있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차가 있다 그러면 10대1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물가가 우리나라가 한 10배는 더 올랐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예,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변하는 것이지 이건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값이 바뀌는 것이고 바뀌는 것에 따라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40년대 우리나라 원화를 처음 만들어 48년인가 뭐 어쨌든 45년인가 처음 만들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소위 화폐 계획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그러죠. 단위를 바꾸자. 그러니까 이 질문 또 1달러가 왜 1,000원이냐? 비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을 다시 떼는 과정이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이제 뭐 숫자가 굉장히 0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0이 많아지면 거래에 불편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45년 뒤에 한 2번 정도 화폐개혁, 0을 떼는 과정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굉장히 안정되고 80년대부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안정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과거 때문에 지금 1대 1000이란 그런 정도 관계가 나왔다. 그래서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통계 데이터 책을 보면 불편한 게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단위는 경단위까지 쓰고 있습니다. 경. 그러니까 조만 해도 그게 무슨 단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만조가 1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 결제 시스템,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결제되는 단위가 경이 넘은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0이 너무 많이 붙죠. 그래서 0을 한번 떼자는 논의가 계속 있는데 뭐 반대 논리도 또 만만찮아 가지고 또 뭐 0, 얼토당토 않게 뭐 0을 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반대 논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한번 0을 한두 개 떼자는 것이 이제 주 방향인데 뭐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분란 일으킨 것보다 그냥 계속 가만히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단위에서 우리나라에서 0을 한 2배 정도 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에서 우리나라 10원짜리 거의 안 써지고 있는 거죠. 1원짜리는 안전이 없어졌고 10원짜리도 거의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럼 0을 한두 개 정도 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건 한 번은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상당히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다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좀 비용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언젠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을 몇 개 떼냐 이 논란은 있는데 미국 달러 우리가 1달러하고 1,000원이기 때문에 0을 뭐 3개 떼자.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조 단위가 있죠. 달러가 아니라 센트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로 봐가지고는 우리는 보조 단위가 없죠. 그럼 센터 단위에 맞춘다 그러면 그냥 1대 100이 맞습니다. 1대 100. 그러면 0 하나 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떼도 되고. 근데 이제 미국 달러도 지금 보기에는 뭐 몇십 년 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센터 단위에서 많이 이제 그 사용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처음에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리디노메이션을 화폐 개혁을 몇 번씩 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화폐 개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0 하나가 줄어들고 2개가 줄어들고 정도지 뭐 50분의 1, 80분의 1 그런 식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수에 맞춰 가지고 바꿔지는 건 아니죠. 그런 역사가 모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1달러가 1,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과거 역사를 보면 아마 우리나라 70년대는 1달러에 한 650원 정도? 1달러 650원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1달러 한 700대까지 갔습니다. 1달러 700대 갔다가 98년에 금융위기 때 1달러에 2,000원까지 올라갔죠. 2,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이제 1,000원, 1,500원, 1,200원, 요즘 한 1,100원 됩니다. 1,100원, 1,000원,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지금 1200대로 다시 그게 이제 환율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뭐 답변이 됐죠?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질문, 모기지나 환율에 대한 질문 이외에도 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을 환영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 4장을 하고 있죠. 4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2개는 했고 그 다음에 깜빡했네. 출석을 체크 안 했죠. 그래서 일단 출석 체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석 체크합니다. 울, 김석진, 김형래군, 박수혁군, 박건민군 얼굴이 안 나오네. 혹시 2개 들어왔으면 괜찮고 하나라면 얼굴을 켜고요. 김석진 2개 들어와져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출석 체크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4장 이자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자율이 뭐냐? 이자율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만기 수익률이 이자율이다 라는 이야기죠.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을 우리는 이자율로 이야기한다. 어떤 자산에, 물론 대표적인 4개 자산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산별로 이자율을 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산별로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 다르고 자산별로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 만기 수익률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즉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분모에 쓰는 이자율, 그게 사실은 이자율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채권에 쓰는 가격만 있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가격이 되도록, 그 가격이 현재 가치가 되도록 현재 가치식을 만든 뒤에 그 가격이 되도록 만드는 분모의 이자율, 그것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기 수익률을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봤던 이 모든 것은 네이버 가면 있죠, 그죠?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네이버에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그러니까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 보면, 자, 네이버가 여기 있고, 이 네이버 이 중에서 금융이, 옛날에는 금융인데 요즘은 이름 바뀌어가 정권으로 바꿨더라고요. 워낙 주식하는 사람만 찾기 때문에 정권으로 바뀌었고, 이 정권을 두드리면 이게 금융홈입니다, 사실은. 정권이 금융홈인데 이 안에서 보면 시장 지표가 있죠. 여기 이 속에 이자율이 나옵니다. 네이버 시장 지표안에 보면 국내 시장 금리,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금리를 보면 제일 처음에 CD 91일물의 금리가 1.1%다. 연리 1.1%입니다. 단위는 다 연리입니다. 1.1%. 콜 금리는 0.73, 국고채 3년 만기는 0.97, 회사채 3년 만기는 2.09, 그 다음 코픽스 잔액의 이자율은 1.72, 코픽스 신규 취급의 잔액은 1.4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금리에 대한 정보인데, 다다음 장의 만기 수익률을 보면 그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보면 보통 이게 자산이죠. 자산의 만기 수익률을 현재 가치를
현재 가격이 현재 가치가 되도록 만드는 그 할인율, 그게 만기 수익률이죠. 그게 바로 이 값인데 이게 각 자산 거래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자산을 비율할 때는 만기 순서로 비율합니다. 만기가 짧은 순서. 콜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하루입니다. 하루고 그 다음에 91일, 그 다음에 3년, 3년 뭐 이렇죠. 옛날하고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콜 금리, CD, CP, 회사채, 국고채 3년, 그 다음 5년짜리, 10년짜리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서 CD 91일부를 제일 앞에 내놓은 이유는 이게 네이버에서는 시장 이자율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중심이라고 보는 것은 세계적으로 시장 이자율을 볼 때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3개월 만기 T빌이죠. 3개월 만기 재무승전권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것이 91일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동일한 것이 이건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국가에서 3개월 만기 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고채는. 그래서 국고채 대신에 그래도 발행하는 3개월 만기물, 그 중에서 신용도가 제일 높은 게 CD는 은행이 발행한 거죠. 물론 기업이 발행한 CP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자율이 이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 이자율로 내세운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게 콜 금리. 그 다음에 더 흔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요걸 쓴다고 했죠.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게 시장의 이자율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고채고 신용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장 대표 금융지표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되죠. 자, 이 이자율, 이게 소위 우리가 여러분들의 거시책에서 이야기하는 ISLM 모형에서 이자율, 투자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할 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인데 그 중에서 그 가장 가까운 게 요거다 라는 이야기죠. 0.97%다 라는데,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가지고 채권의 현재 가치 가지고 구한다 라는 것이 이게 다 채권인 거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기 채권이고 이거는 3년 만기 중기 정도 채권이죠. 한 김에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여러 개 있으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차이를 보면 이제 이 각각 상품별로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제시장 자금금리를 반영합니다. 콜이라는 것은 은행들 간에 매일매일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은행 간의 대출 아니면 차입금입니다. 그것도 보통 만기가 하루, 오늘 하루 빌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은행 결산하는데 돈이 모자라더라.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메꿔놔야 되죠. 아니면 기술적으로 부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래되는 것이 콜금리고, 즉 은행 간 자금 시장에서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 다음에 CD는 발행자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죠. 은행들이 대출 자금용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자금 사정, 금융기관들의 결제 자금이 아니라 대출 자금, 고유 업무에 따른 대출 및 예금에 따른 자금 과부족을 나타내는 최대 지표가 CD입니다. CD이고, 그 다음에 회사채는 기업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발행기관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국고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 사정 그런 건 없죠. 국가는 그냥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발행자 아니면 그것이 거래되는 형성되는 시장에 따라 가지고 그 시장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봐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최근에 이 회사채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났죠. 국고채하고 회사채 이자율 차이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에 기업의 자금 사정은 안 좋아졌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까딱하면 부도입니다, 지금. 자금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올스탑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은 안 팔리는데 기존에 계약한 돈은 나가는 겁니다.
받은 돈에 대해 가지고는 받은 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건이 팔아야지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물건은 안 나가고, 결제일이 왔는데 결제 안 해주면 그게 바로 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은 근실하고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는 기업들마저도 안전을 소위 안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서로 자금 쟁탈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CD나 아니면 뭐 이런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금융기관도 사실은 정부사부터 시작해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중앙은행이 이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지금 무한정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지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이자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자율. 이 이자율은 소위 만기 수익률이다.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또는 분모에 있는 그 할인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뭐 단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이자율 자체가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균등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균등상환율,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돈을 빌리는데 나중에 매기 이 돈을 갚기로 했다. 그런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학자간 대출 같은 경우가 주로 이건데, 이 경우에라 그러면 이 양쪽의 값을 같아지게 만드는 이 I, 할인율 I가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표채, 일반적인 채권이죠.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중기 이상의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은 할인채이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채권은 채권을 발행하면 만기시 돈 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표, 이자도 내야 되죠. 그걸 포함한 것은 소위 쿠폰, 이자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이거고 만기시 원금에 대한 돈의 현재 가치는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하고 같아지게 만드는 이 할인율 I가 바로 만기 수익률이고 그것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본 3년 만기 회사채의 이자율, 금리라는 것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요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구했던 이 I라는 만기 수익률, 이게 고옥에 나와 있던 그 1.9 몇 퍼센트라는 이자율,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표채에 보면 가격이 액면가하고 같으면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만기 수익률하고 이표율이 같다라는 의미고, 이표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음의 관계고 이걸 보면 알고 있죠. 이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만기 수익률은 오르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액면가 미만이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채보다 더 높다. 액면가가 이건데 1000인데 1000이었죠. 그죠? 1000보다 미만 이 밑에 있으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 가격, 이표율이 10%인데 이것보다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자 표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논리적으로 이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표채 중에서 제일 이제 특수한 게 이 연구채입니다. 연구채. 콘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채권이죠. 만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만기에 돌려줘야 될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년, 매분기 동일한 X만큼 이자만 주는. 그러니까 그 이자라는 것도 만기의 몇 퍼센트 개념이 아니라 이자 액수가 고정되죠. 보통 콘솔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만 준다. 그 1달러 준다. 매년 1달러 주는 콘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콘솔은 보통 발행됩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 식대로 해보면 이런 식에서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식에서. 물론 P는 쭉 해가지고 그 오른쪽 항을 다 계산하면 I분의 C가 됩니다. I분의 C가 되고 그걸 다시 쓰면 I는 P분의 C가 된다. 그래서 콘솔 연구채의 만기 수익률은 쿠폰 가격, 그러니까 연간 이자 지급액이죠. 그것을 현재 현재 그 콘솔의 가격으로 나눈 그것이 바로 이 콘솔의 만기 수익률이 되고 이게 콘솔의 이자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IC는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근사치이고 경상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할인체죠. 네 번째 할인체는 쿠폰이 없는 겁니다. 쿠폰이 없고 마지막에 만기에만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쿠폰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단기 채권 같은 경우 번거롭게 중간에 또 이자를 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특히 만기가 1년 미만이다. 1년 이하다.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는 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할인채라고 합니다. 쿠폰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 용어가 할인이 붙은 것은 사실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 있는데 이자는 안 주고 대신에 액면가를 그냥 할인해가 파는 거죠. 그 할인한 가격이란 것은 할인되는 가격이란 것은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결정될 따름이죠. 어쨌든 이 식도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식은 앞의 식과 동일합니다. P, 이 채권의 가격은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것을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죠. 만기 때 갖는 F 나누기 1 더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식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I로 풀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표체식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거기서 영인 값들, C가 다 0이죠. 영인 값들 다 빼버리고 나면 마지막 항만 남는 것이고 그 마지막 항하고 P하고 관계를 다시 풀어가지고 그 I로 그 정리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만기 수익률은 액면가에다가 현재 가치를 뺀 뒤에 P를 넣으면 그게 만기 수익률이 됩니다. 즉 할인체의 만기 수익률은 1년간 가격 상승분을 초기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 이 표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만기 수익률은 현재 채권 가격과 서로 음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4개의 채권에 대한 채권을 통해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한 것이 아까 보여줬던 네이버에서의 그 채권별로 그 금리라고 적어놨던 그 값이 구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걸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어 3년 만기 회사채다. 그러면 오늘 금융시장에서 그랬던 3년 만기 회사채의 가격을 다 집계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죠. 구해가지고 그 값 가지고 역산으로 구해냈던 I가 바로 그 회사채의 이자율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국고채로 볼 수도 있고 CD로도 볼 수 있고 이제 현재 제일 대표적인 것은 3년 만기 국고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대표적인 4개 상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소위 이자율을 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만기 수익률 즉 이자율의 개념과 구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이자율과 수익률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익률, rate of return,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return의 비율입니다. return. 그러니까 받는 거죠. 받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받는 반대급부입니다. 소위 투자 수익률 개념이다라는 거죠. 투자 수익률. 그게 리턴이죠. 수익률이죠.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표 지급액과 채권 가격 변동분의 합을 채권의 구입 가격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소위 투자 수익률이죠.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을 통해 돈을 벌려고 삽니다. 그럼 그 채권을 사면 살 때 채권 사는 돈이 나가죠. 그럼 그 채권에서 뭘 받게 되느냐? 중간에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만기 때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만기 되기 전에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중간에 판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또 차액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샀는 가격보다 중간에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돈을 벌죠. 그러나 반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 때 가격보다 중간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채권 가격도 그렇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것은 RET, 이 리턴입니다.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까지 보유한 채권의 수익률은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은
이 채권을 살 때 PT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그 채권을 1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쿠폰, 그러니까 이자죠, 그죠? 이자 액수를 나눈 게 이거 부분하고, 그 다음 뒤에 부분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 채권의 액면 가격,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액, 이 두 개가 나눠진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C를 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표 지급액. 흔히 이자라고 하는데, 그 채권을 따지보면 채권에서는 이표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찍혀 있는 종이 쪽이 옛날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종이 쪽을 들고 가면 그 종이 쪽에 찍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표입니다. 그게 그 찍힌 종이를 이표라고 합니다. 그걸 주면 받는 돈을 이표 지급액이죠. 쿠폰. 즉, 그 채권의 이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자 액수. 그 다음에 P분의 CT를 우리가 이자에서 발생하는 리턴이라고 했죠. 수익률인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수익률. 그러니까 경상이란 개념은 고유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을 왜 투자하느냐?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왜 하느냐?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부분이 가장 베이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상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 수익률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경상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경상수익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란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PT 플러스 1이 PT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 변화가 이거다. 재산 변화가 이거고, 그걸 삼는 가격으로 나누면 변화율이죠. 변화율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본 이득률 또는 자본 수익률, 자본 이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경상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를 합친 것이 채권의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으로 해서 구성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각 구성별로 관계를 봅시다. 관계를 보면 채권의 만기, 잔여 만기하고 보유기간이 동일하면 수익률과 만기율이 같아집니다. 잔여 만기하고 보유기간이 동일하면 수익률하고 만기 수익률이 같아집니다. 만기까지 보유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만기, 잔여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에, 잔여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 그 이야기는 중도에 팔아는 겁니다. 중도. 5년 만기 채권인데 3년 보유하고 있다 팔아는 거죠. 그러면 그 잔여 만기는 보유기간은 3년인데 잔여 만기는 잔여 만기가 있죠. 잔여 만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채권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합니다.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하면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초기에 채권 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금 샀는 이자율이 어떤 이자를 받고 초기에 채권 투자했는데 보유기간 중간에 갑자기 이자율이 상승했다. 갑자기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은 내 채권의 이자율이 아니라 시중 전체 자금사정 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른 거죠. 올랐다 그러면 그 채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받는 쿠폰은 원래 확정된 걸 그대로 받습니다. 이자는 그대로 받는데 이자는 원래 찍힌 대로 이표대로 받죠.
그러나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즉 채권은 안전한 투자다. 채권에서 투자해 가지고 손해보는 건 없다. 뭐 이득이 줄 따름이지 손해보는 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채권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채권 투자도 장기 채권에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손실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한 것이 그냥 항상 그때 수익액 평가를 해보면 그때 단계별로 시기별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자율이 예상 밖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좀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은 이 다음 표입니다. 이 다음 표에서 그것들을 다 알 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가 채권 만기, 잔여 만기와 보유기간이 같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잔여 만기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이거죠. 이 경우죠. 잔여 만기가 1년이고 이거는 만기가 서로 다른 10% EPR 채권의 1년간 수익률입니다. EPR 채권의 이 경우에는 이 수익률, 이 채권의 수익률은 경상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이 같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뭐 그에 내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잔여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했죠.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 즉 자본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죠.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랐다. 시중이자율로 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 이득률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만기, 잔여 만기가 길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길죠. 길수록 이쪽이 마이너스 값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채권을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채권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오르면 흔히 생각이 이제 제일 큰 오해가 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투자자는 다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채권 보유자는 이득을 본다?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냐. 이자율이 오르니까 채권 보유자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보유자는 손해를 봅니다. 거기다가 아예 마이너스 수익까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 받는 이자는 시중이자율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죠. 채권은 발행할 때 이미 이자는 고정입니다. 시중이자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정입니다. 이 채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3% 이자를 준다. 쉽게 있으면 그게 고정인 거죠. 쿠폰은 그대로 있고 단지 이 채권의 가치가 변하는 거죠. 이자율이 오르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를수록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덕을 보는 경우에는 채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투자하려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거죠. 옛날에는 10% 이자 받았는데 지금 시중이자율이 20%다.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하면 20%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1년 전에 10% 이익을 볼 때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기 때문에 사만 이 채권 투자를 통해 20% 이익을 본다. 만기까지 보였을 때 20% 이익을 본다. 그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때 채권을 사는 사람은 높은 이자에 따라 가지고 이득을 보지만 기존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중간에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라는 것이 다 이 자본 이득률에서 발생하죠. 그것을 이 표의 관계를 앞에서 이제 이자율과 수익률 구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수익률의 차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 아니면 투자자들이 노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가장 중요한 위험입니다. 단기 채권에 비해서 장기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변동성이 더 크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동일한 변동, 동일한 이자율 변동, 동일한 시장에서의 위험도 발생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큽니다. 만기가 길수록. 즉 3년 만기 채권보다는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자율 위험.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만기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단기, 중기 채권을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정도에 맞는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잔여 만기를 지닌 채권에는 이자율 위험이 없다. 즉, 이 이야기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채권 이자율이 없는, 이자율 위험은 없습니다. 채권을 살 때는 예를 들어 발행할 때 사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든지 사는 시점에는 보유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은 딱 확정됩니다. 만기 수익률은 확정되죠. 만기 때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이 다 확정됩니다. 만기 때 얼마를 받고, 액면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매년 이자를 얼마씩 받는다 적혀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딱 고정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수익률이 얼마인지 만기 수익률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자율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율 위험이 발생 안 하죠. 이자율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중간에 팔 때가 됩니다. 중간에. 보유 중간에 팔 때 그때는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때 이자율 위험이 노출되고 이자율 위험에 노출이 안 되려고 그러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율 위험에 노출 안 됩니다. 즉 보유기간과 잔여 만기가 같다 그러면 이자율 위험에 노출 안 되죠. 자, 이게 채권 만기 수익률, 수익률, 이자율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죠.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을 안 따집니다. 다 명목 이자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목 이자율.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네이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그 이자율도 당연히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경제학에서는 이제 명목 이자율이 문제가 있죠. 이건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명목보다는 실질 변수를 본다는 거죠. 그럼 그 명목 이자율을 실질 변수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화율을 차감해 조정한 이자율이죠. 그리고 이게 차입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합니다. 즉 차입 비용이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비용을 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그 비용을 명목 가격보다는 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실질 가격입니다. 실질 이자율이죠. 이것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물가 변화율을 차감, 조정한 것인데 뺀 거죠. 이게 실질 이자율이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 변화율을 차감해 가지고 보통 조정하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그러니까 예상 실질 이자율.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때는 실질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출 받은 기간 동안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상 하에서 물가가 이 정도 변해도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구나. 이 정도 비용은 낼만 하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고, 사후적인 실질 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물가 변화를
그 차감해가지고 사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실제 내가 지나고 나가 보니까 이게 얼마를 비용으로 지출했구나. 금융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죠. 피셔 관계 또는 피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는 명목이자율.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고 경제학에서는 보통 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I의 아래 첨자 R로 해가지고 이것을 실질 이자율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 즉 지금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2%다. 아니면 아까 봤죠?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지금 2%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2%의 채권이 발행되고 채권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질이자를 이것도 사실은 기대 실질이자입니다. 기대 실질이자를 나름대로 1% 채권을 투자해 가지고 채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채권 차익을 통해서 이자율은 한 1% 내고 아니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한 1%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게 2%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게 1대1일지 이게 2고 이게 0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 부분 나름대로 레저베이션이 있죠. 어느 정도 채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생각하는 수준과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보유기간 동안 발행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가지고 더한 것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금하는 건 아니죠. 개인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중에서는 전체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요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통화당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채권시장이 가장 민감하죠. 여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널뛰니까요. 확확 변합니다. 하루 만에 채권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더블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요 부분은 중앙은행의 말에 따라 결정되니까 그래서 민감하다.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에서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차입하려는 인센티브는 커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인센티브는 작아지죠.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자금의 차입과 대출에서 인센티브를 보다 정확히 나타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의 관계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랬죠. 좀 차이는 있는데 명목 이자율이랬다. 오랜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차이는 있죠. 이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이때 기간을 보면 좀 두드러져요. 이 하늘색 선이 명목 이자율이고 밑에 게 실질 이자율 추정치 그죠? 그럼 이 사이가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종종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명목과 실질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잘 움직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경제가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 1970년대부터 확 늘어나죠. 이때는 소위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요때 그 다음에 요때가 2차 석유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파동이라는 총공급 추격 때문에 엄청난 금융정책 통화공급이 이루어졌죠.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이 격차가 이렇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투자가 손해봤다는 이야기죠. 왜 손해를 봤느냐? 예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렇게 높았느냐? 이때는 소위 석유 파동 때문에 경기 침체를 어떻게 좀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통화 당국이 굉장히 돈을 퍼붓습니다. 지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돈을 완전히 퍼붓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 생각에는 뭐 지금이야 비상시국이니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종료되고 나서 재빨리 그 돈을 환수를 안 하면 그 돈이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지금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돈을 퍼붓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에는 재빨리 다시 회수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실질이자라고 명목이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됐죠. 명목이자일 때 0%. 지금 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옛날이지만 이때도 비상시국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 정책금 내를 0%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퍼붓죠. 그래서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에는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진짜 벼락입니다. 벼락. 완전히 재앙이죠. 자, 이게 이제 이자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이 5장. 자, 5장. 자, 4장에서는 우리가 이자율을 정의하고 이자율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리고 그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다음 5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현재 아까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이 1%, 0.97%였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가 되어 있다. 왜 얼마 전에는 1.5%였는데 왜 지금 1%냐? 왜 얼마 전에는 3%였는데 지금은 왜 1%냐? 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자율의 움직임. 즉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 또는 이자율을 좌우하는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물론 명목 이자율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요인들이 이자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 여기에 벌써 나오는데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 수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한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죠. 채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 에셋이죠. 자산이라는 것은 종류는 많습니다.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외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소위 내가 재산을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방법이죠. 그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 자산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하나의 자산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실물 부동산을 빼고 나면 다 금융자산이죠. 여러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죠. 그럼 그 요인들이 결국은 그 자산의 수요를 결정하고 채권의 수요마저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고 만기 수익률이 결정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도출한 뒤에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그림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보고, 채권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자산 수요 결정 요인들을 보고, 이것들이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그 결과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유동성 선호 모형을 통해서 화폐시장과 채권시장 간의 연결도 설명하고, 화폐시장과 균형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설명해 봅니다. 자, 또 화폐 증가율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채권도 여러 자산 중에 하나의 자산이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자산 수요의 결정 원인을 봅시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누가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산을 많이 가집니다. 그때 돈은 현금 지폐 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살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주식도 많고 채권도 많고 부동산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생각해,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채권이 어디냐? 물론 채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 집에서 뭔가 대부분 집들이 펀드는 가입합니다. 아니면 은행에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은행 통장이나 아니면 펀드나 이거 자체가 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채권이란 거죠.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그리고 그것은 재산의 총액에 비례한다. 거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또한 자산 수요를 결정하겠죠. 여러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자산을 살 것이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 산 뒤에 오를 거. 그런 걸 찾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가 폭락일 때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주식시장을 온 겁니다.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겠지 싶으니까요. 많이 오를 테니까. 즉 기대 수익률을 보는 거죠. 보유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또는 여타 자산에 대비한 그 자산의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 주식시장이 좋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죠.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통한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할 때 주식시장에 돈이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최근에 작년까지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소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아파트 불패신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거기 돈이 모인 겁니다. 올라서 모이기도 하지만 돈이 모였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왜 올랐냐? 사람들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더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 이게 또 하나의 요인이죠. 그 다음 위험. 위험은 수익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인데, 즉, 투자해가지고 실패볼, 손해볼 위험이죠. 위험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여타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을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은 위험이 낮다. 주식은 위험이 높다. 아니면 부동산은 그 중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위험에 대한 이런 경제학적인 용어를 모르더라도 위험에 대한 나름대로 뭐 감을 갖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위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하는 것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속성이죠. 가장 유동적인 자산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고 그 다음 금융자산이죠. 그 다음에 실물자산은 아마 그 사이에 올 겁니다. 금, 은. 최근에 지금 다시 최고가를 쳤다는 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이지만 부동산보다는 쉽게 팔 수 있죠. 그러나 채권보다는 그래도 주식이나 금융자산보다는 파는 게 조금 더 번거롭고 세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마다 유동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을수록 보통 수요가 더 높습니다. 유동성이 더 높을수록. 다른 부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을수록 더 사람들이 선호하죠.
물론 이제 유동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탁월하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게 다 같다 그러면 유동성 높은 것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의 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잘 배분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 쓸 것은 금융자산에, 조만간 쓸 거는 금융자산, 거기다가 진짜 빨리 쓸 것은 은행에 넣어놓고 몇 년 내에 쓸 것은 주식이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내에 쓸 일 없는 것은 부동산이나 뭐 그런 데 투자한다 등등, 나의 돈을,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유동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익률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자산 수요, 즉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금 같은 금융 실물 자산까지도 그것의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개 요인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자, 근데 자산을 보통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로 안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개 나누는데, 자, 어떻게 이 구성을 만드느냐. 그 구성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자산의 수요량은 재산의 크기와 양의 관계에 있다. 당연하겠죠. 재산이 많을수록 모든 포트폴리오, 모든 구성들은 다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재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갑자기 어떤 건 더 늘고 더 줄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덜 빠르게 늘고 더 빠르게 늘고 그 차이가 있죠. 흔히 이야기를 부동산은 어느 정도 재산이 돼야 하는 거고, 돈이 적다 그러면 가장 적을 땐 예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뭐 주식하고, 주식에서 돈이 커지면 그 다음 부동산 가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총량적으로 봐가지고는 총 재산이 많을수록 다 많이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자산 수요량은 여타 자산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과 양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걸로 기대될수록 그 자산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그게 이거죠. 투자해가지고 그걸 가지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더 많이 선호한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산의 수요량은 여타 자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위험과 음의 관계가 있다. 즉, 앞에서 본 네 가지 요인, 네 가지 요인들의 각각의 관계를 보는 거죠. 자산 수요량하고 각 요인들. 위험이 높을수록 덜 선호한다. 하는 거죠. 덜 선호한다. 위험이 낮을수록 더 선호한다. 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을 좀 덜 선호합니다. 덜 선호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최근에 1월달, 2월달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확 많이 모인 것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별로 그쪽으로 안 가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갔던 돈들이 주가가 지금 확 떨어지고 나니까 위험은 그대로지만 기대 수익률이 확 높아진 거죠. 엄청 떨어졌으면 다시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오를 것만 남았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몰린 거죠. 어쨌든 위험이 높으면 싫어한다 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과 양의 관계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수록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나 아니면 모든 다른 게 동일하다, 위험이나 다른 게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각 네 가지 요인들의 소위 사인입니다. 어떤 수요에 대한 사인, 수요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인이냐, 이건 양이고 이건 양이고 요것만 의미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많을수록 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딴 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아니면 유동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선호하고, 위험은 낮을수록 선호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4개가 수요, 자산 수요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 표에서 정했습니다. 재산, 기대 수익률, 위험, 유동성. 이 표가 잘못됐죠. 지금 이 표가 잘못됐습니다. 이 표에서 지금 요 줄이 잘못됐죠.
상대적 위험,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상대적 위험, 이게 변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높을수록 여기에 화살표가 거꾸로 됐죠.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이 변수가 지산이 늘수록 수요량은 늘어나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위험이 높아지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자산의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채권 시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자율, 수익률을 결정하는 그 자산인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또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서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죠. 자, 채권 시장에서 수요 공급, 흔한 수요 공급 그림입니다. 자, 이게 채권의 공급 구성이고 스프레이 커브고 채권의 수요 구성입니다. B라는 것은 반드, 채권이라서 B라고 했고 S는 공급이고 D는 수요죠. 그래서 채권의 수요 공급도 동일합니다. 채권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요 국수는 우하향이죠. 우하향이고 공급 국수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어나는 다른 상품과 동일합니다. 단 가격하고 수요 공급은 동일한데 다른 상품과 동일한데 이자율하고는 반대죠. 이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채권 가격입니다. 가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장에서 네 가지 자산별로 만기 수익률을 구할 때 자산 가격이 있었죠. 그 가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격입니다. 1년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주는 채권 한 장이 있다. 그럼 지금 그 채권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9.5억이 된다? 아니면 9.9억이 된다? 9.8억이 된다?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격인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기 때 $1,000를 주는 채권이다. 그러면 그 채권이 현재 가격이 $1,000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지금 이거 $1,000 주고 샀는데 만기 때 $1,000 준다? 그럼 1년 동안 보유가지고 있어봐야 거기서 이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할인채만 생각하면 됩니다. 쿠폰 없고 할인채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자율이 0이고 그런데 그 채권이 지금 $950에 팔린다. 그렇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걸 보유함으로써 $50만큼 받게 되죠.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자율이 5%가 아니라 사실은 950을 투자했으니까 950분의 50입니다. 그러면 5.3%가 나온 거죠. 5.3%가 나오고 그 다음에 $900다. 그러면 그 채권 1년 있다가 $1,000를 주는데 지금 그게 채권 가격이 $900다. 그러면 $900 투자해가지고 1년 뒤에 $1,000 받게 되죠. 그럼 원금 1,000 빼고 나가지고 $100 받게 됩니다. 그러면 900분의 100이라는 것은 11.1%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가격별로 투자 수익률을 할인채 같은 경우에 그 할인율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쭉 계산되죠. 그 이야기는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소위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채권 가격과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딱 반대 관계다. 라는 것이 이제 다른 수요 공급 구순하고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이 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채권시장 설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또는 흔히 통상 이자율은 반대 관계에 있다.